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전기 넌 어느 별에서 왔니가 되겠습니다. 집에서 각종 가전제품들을 사용하실 텐데 노트북의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학생한테 한 적이 있어요. 얘야, 노트북의 전기는 어디서 왔게?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학생이 정말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면서 바로 답을 하더라고요. 즉각 답을 했어요. 벽에서 왔어요. 아, 얘 천재구나. 벽에서 왔죠.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전자 제품들의 코드를 잘 따라가 보면 대부분 다 벽에 꽂혀 있잖아요. 네, 전기는 벽에서 왔습니다. 이런 똑똑한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더 괴롭히죠. 그래? 그럼 벽 안에 뭐가 있을까? 벽 안에 뭐 요정이 있나? 벽 안에 발전기가 있나? 그럼 애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벽에서 왔다는 것만 알지. 자, 이 아이가 정말 대성할 아이라면은 이 순간 벽을 부셔봐야 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웃으셨지만 이걸 정말 자기 두 손으로 부셔서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아이들이 훌륭한 과학자가 된 그 기본 자질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이럴 때 벽을 부시더라도 이 아이를 너무 혼내지 마시고요. 잘 타일러서 다음번엔 부시지 않지만 일단은 이건 잘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벽을 부셔 보면 별거 없어요. 벽을 부시면 그 전선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벽을 계속 부시면서 따라가면 될 텐데 이제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겠죠. 이거 안 되죠. 이제 벽 부시기를 그만두고 이제 이 전선이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 전선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집 앞에 변압기라는 것이 있고요, 전봇대가 있고 그쪽으로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죠. 아, 우리 집의 전기는, 노트북의 전기는 저 변압기에서 왔구나. 근데 어라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변압기에 보면 또 전선이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될 아이라면 저 전선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전선을 따라갔다가는 이제 가출이 됩니다. 상당히 멀리 가야지만 끝나거든요. 전선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이제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돼요. 그렇죠? 송전선을 따라서 산을 막 넘고 한참을 가야 돼요. 가면은 발전소라는 곳에 가서 끝납니다. 발전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음울한 그 사진을 골랐는데, 자,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요? 뭔가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그런 간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장치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처음 알아낸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할 때 썼던 장치입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상당히 복잡한 그림 같지만 제가 이 그림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주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자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기가 흐를 전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예요. 예를 들어 여기 자석이 있다고 해볼게요. 다음에 저한테 여기 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전선을 가지고 자석 근처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렇게 막 거리를 바꾸면 되는데, 흔들어주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또는 전선이 멈춰 있을 때 이번엔 자석으로 이렇게 흔들어줘도 전기가 만들어져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장의 시간 변화가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현재 인류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실제 발전소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터빈이라는 것이 있어요. 터빈이 있어서 터빈이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석이 무겁거든요. 자석이 무겁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자석이 정지해 있어요.
자석이 이따만하고요. 이렇게 여기저기 자석이 이렇게 정지해 있고 그 안에 전선을 감아 놓은 뭉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선을 감은 뭉치가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뭉치를 돌리기 위해서 여기에 축을 달아서 터빈에 연결을 해놓고 무언가 터빈을 돌리기만 하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터빈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걸 돌리면 되는데, 자, 화력 발전이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돌리냐면은 석탄으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거기서 증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뚜껑을 덮어놓으면 뚜껑이 흔들리죠. 그 힘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발생이 되면 그 수증기를 가지고 이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전기를 만드는 원리를 다 이해하셨어요. 무언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풍력 발전,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수력 발전, 수차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조력 발전, 조수 간만에 차 때 역시 똑같이 터빈이 돌아갑니다. 자,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볼까요?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요? 원자의 신비한 힘으로 전기를 끌어낼까요? 똑같아요. 여기서는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죠. 방사능 물질은 열을 냅니다.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돌립니다. 터빈을. 그러니까 사실은 화력 발전이죠. 화력의 불을 만드는 원인이 석탄이 아니라 여기는 방사능 물질인 것뿐이에요. 됐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전기는 석탄에서 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 거니까요. 이야기가 안 끝나네요. 석탄은 어디서 왔을까요? 석탄은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그렇죠? 석탄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 이건 100년 전 탄광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석탄을 캐서 나오는 모습이죠. 200년 전에도 이렇게 석탄을 땅에서 캤어요. 지금이야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200년 전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증기기관이고요. 증기기관은 바로 석탄으로 물을 끓이는 거였죠. 자, 영국에서도 석탄을 많이 캤었는데 그 당시에는 땅 속에 들어가서 그 석탄을 캐기 위해서 불을 갖고 들어가죠. 안 보이니까 등을 갖고 들어가는데요.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그 기체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위험한 기체 중에 하나가 메탄이라는 기체가 있었어요. 메탄은 여러분이 그걸 연료로 쓸 수 있습니다. 즉 폭발을 하는 성질이 있어요. 냄새도 안 나죠. 그래서 가끔씩 그 당시 탄광에서는 이유를 모른 채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여기 예를 들어서 가장 최악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1812년 5월에 있었던 펠링이라는 광산에서 일어난 사고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의 이 표는 그때 죽은 사망자의 이름과 죽은 사람의 나이를 보여줍니다. 대부분 10대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아이들도 여기 보면은 10대도 안 되는 그 9살짜리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 당시는 그 지금과 같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인건비가 싸다면 이와 같은 노동력으로 투입을 했었죠. 특히나 탄광은 그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의 크기를 작게 할수록 돈이 적게 되니까 몸 크기가 작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여기서 일을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200년 전의 일이에요. 어쨌든 이 탄광 혹은 이 증기기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슬픈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당시에 위대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험프리 데이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여기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광부들한테 이야기를 듣죠. 생존자들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뭐 푸른색 악마의 불꽃이 나타나더니 뭐 폭발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무시를 했을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과학자고요. 과학의 첫 번째는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한 끝에 데이비라는 사람이 최초로 메탄 가스의 존재를 밝혀내고요. 일단 원인을 알았으니까 메탄이 있어도 폭발하지 않게 하는 등이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데이비가 만든 안전등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요. 그냥 철망으로 불을 감싸면 돼요.
자, 철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 구멍으로 빛이 나오니까 등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철망이 하는 역할은 열기를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충분한 부피의 메탄과 접하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폭발하지 않는 임계치 이하의 부피를 감싸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겁니다. 놀랍게도 이 등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폭발 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탄광의 사고는 대부분 붕괴 사고지 폭발 사고가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과학자들이 당시 영국의 오늘날 힘, 영국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힘은 이와 같은 과학의 힘이었던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데이비란 사람의 조수가 바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과학자 패러데이였어요. 패러데이가 이 데이비의 조수로 들어가서 수많은 실험을 하다가 오늘날 전기 문명의 핵심인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석탄, 결국 전기는 석탄에서 온 거예요. 석탄은 땅 속에 있습니다. 왜 석탄이 땅 속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상에 석탄이 다 떨어지는 날 화성에 가서 캐올 수 있을까요? 목성 가면 석탄이 있을까요? 자, 지구상에 석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은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의 지구로 거슬러 가야 답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아주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죠. 38억 년 전부터 존재했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그 생명체는 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돼요. 3억 년 전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3억 년 전에는 육상식물이 있었고요. 식물은 이때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 당시 존재하는 육상식물이 진화해서 아주 독특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그 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유기물로 둘러싸기 시작해요. 그 유기물의 이름은 리그닌입니다. 이 리그닌이란 물질은 굉장히 아주 단단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은 잘 분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도 잘 분해가 되질 않아서 그 식물을 분해시킬 수 있는 동물들은 특별한 동물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동물들을 초식 동물이라고 부르고요. 초식 동물들은 아주 독특한 이 소화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소는 하루 종일 씹고 있어요. 분해시키기 위해서. 위장도 몇 개씩이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런 풀을 먹고서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그 들판에 있는 파란 풀을 뜯어서 드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하지만 초식 동물은 가능하죠. 지금 사실 저 초식 동물의 저 소화를 위해서 수많은 박테리아들과 곤충들이 먼저 1차로 다 분해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3억 년 전 리그닌이 처음 세상에 나타났을 때, 식물이 처음으로 자기 몸을 리그닌으로 감싸기 시작했을 때 저 리그닌을 분해시킬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식물은 죽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썩지 않고 차곡차곡 쌓였던 것이죠. 바로 그 식물의 시체들이 오늘날 우리가 석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식물이 죽어도 썩지 않고 쌓인 시기를 지질학적으로 석탄기, 고생대 석탄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이미 식물이 죽으면 다 분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연계에서 공짜 먹이가 있는데 그 먹이를 놔두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한동안 리그닌이 분해가 안 돼서 안타깝게도 그 많은 식물의 먹이를 먹지 못했던 시기가 있지만 그걸 분해시킬 수 있는 생명체가 진화해서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그건 그냥 먹이거리에 불과해진 거죠. 지구상에서 이와 같이 석탄이 생긴 시기는 딱 석탄기에 불과하고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의 저 자원, 석탄과 석유를 다 쓰는 날 이 우주에는 더 이상 석탄과 석유가 없을 겁니다. 아직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탄소 자원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석탄이 식물의 몸뚱아리라면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게 몸뚱아리를 만들 수 있을까? 식물은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로 질문이 이어지겠죠. 식물은 우리 다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뭘까 물어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이요, 인공지능이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을 이야기한 걸 텐데, 제가 보기에 지구상에서 발명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바로 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죽어 있는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 같은 동물들은 이미 살아있는 것을 먹습니다. 이미 살아있던 식물이나 동물을 죽여서 먹죠. 우리는 살아있는 물질로 활용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하지만 식물은 공중에 떠 있는 이산화탄소는 살아있지 않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생명의 물질을 만드는 그런 유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생물이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다 없어집니다.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해요. 물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인간은 전기로 분해시키지만 식물은 빛으로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빛으로 물을 분해시키면 물은 수소 H와 산소 O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H가 중요하죠. 이 H,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산소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쓰레기예요. 버립니다. 그래서 식물이 쓰레기로 버린 산소가 우리 동물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린 산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데,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식물이 이거를 재활용하여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식물과 동물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이것이 지구상 생명체의 가장 위대한 서로의 공존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요. 식물의 몸뚱아리는 태양에서 온 겁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원은 다 태양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빛을 낼까요? 이게 우리 다음 질문이 되겠죠. 한때의 과학자들은 100년 전만 해도 당대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는 태양이 거대한 석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웃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거죠. 그렇죠? 아니면 거대한 석유 덩어리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태양의 나이가 기껏해야 1억 년을 넘기가 쉽진 않아요. 석탄이 이만할 때 다 타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거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자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구의 역사는 수십억 년이거든요.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한때 물리학자들은 진화론을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 당시 물리학자들이 태양의 에너지원을 잘못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태양이 어떻게 불타는지는 20세기에 와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태양은 놀랍게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빛을 내고 있어요. 수소라는 원자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수소 이야기했었죠? 수소는 우주에 가장 많은 원자입니다. 수소 2개를 이렇게 하나로, 사실 4개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수소 2개를 이렇게 서로 가까이 가져가서 짜부라뜨리면 2개가 하나로 결합하면서 헬륨이라는 새로운 원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남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이 빛을 내는 거예요. 정말 괴상망측한 방식이죠.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인간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태양이 빛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핵융합 반응이라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이 핵 분열 반응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핵 분열 반응은 원자력 발전소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주기율표를 봐야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이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원자 번호 26번인 철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원자들은 다 이 원자 핵이 방사능적으로 안정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안정하지 않아서 방사능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26번 이 철이 가장 안정한 원자입니다.
그래서 26번보다 더 번호가 큰 거는 더 큰 녀석들인데 그것들은 자기 몸뚱아리를 줄여서 철이 되기를 원하고요. 철보다 더 가벼운 것들은 더 붙어서 몸무게를 불려서 철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가장 번호가 큰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 가장 존재하는 번호가 큰 것은 92번이에요. 92번 이후의 것들은 인간이 인공 합성한 겁니다. 92번 원자 번호를 갖는 원자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그 우라늄은 몸뚱아리가 크기 때문에 몸뚱아리를 빨리 줄이고 싶은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 자기 몸을 반으로 잘라요. 그것을 핵분열이라고 하죠. 그때 에너지가 막대하게 나옵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폭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폭탄이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입니다. 자, 반대, 즉 가볍기 때문에 합쳐져서 에너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수소 같은 거죠. 가장 가벼운 수소. 그래서 수소가 합쳐져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과정이 태양이 빛을 내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핵융합이라고 부르고요. 아직 그 핵융합을 이용해서는 인간이 전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거기에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고요. 핵융합 발전이라고 하죠. 하지만 폭탄은 만들었어요. 인간이 정말 사악하죠. 그래서 원래 그 폭탄의 이름은 수소 그 핵융합 폭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들이 그 원료를 따서 수소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폭탄은 서로 그 작동 원리가 다른 것이죠. 자, 어쨌든 태양의 원료는 수소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수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들은 빅뱅에서 온 겁니다. 자, 빅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주가 탄생할 때에는 우주 전체가 한 점에 있었으니까 엄청난 에너지 상태였어요. 정말 부글부글 끓던 상태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류의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팽창을 하면서 물질이 팽창을 하면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8만 년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원자들이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원자의 75%가 수소입니다. 나머지 25%는 헬륨이죠.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는 대부분 이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지금도 수소가 우주에 가장 많습니다. 빅뱅 이후에 우주는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 빅뱅 이야기. 그래서 결국 노트북의 전기는 빅뱅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이 전기를 사용할 때 빅뱅을 느끼시면 돼요.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왔습니다. 태양의 에너지는 빅뱅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자연과학자는 우리 주변의 작은 전기 기구로부터 빅뱅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우주는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억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던 생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빅뱅 때 만들어졌던 수소를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자연과학은 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죠.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관측해서 알아낸 놀라운 결론은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거슬러 봤을 때 우주는 수축을 해서 한 점으로 갈 테니까 한 점으로부터 계속 커져왔다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이상한 결과지만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가 팽창을 하다 보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수소와 헬륨이라는 물질이 생겼다 그랬죠. 자, 이 수소와 헬륨, 생겨난 수소와 헬륨이 곧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이야기에서 빅뱅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왜 물리학자들이 모든 이야기에서 시작점을 이야기하느냐면은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우리의 탐험이 끝나는 때는 시작이 어딘지 알아내는 순간이다. 우리의 탐험이 끝나는 때는 목적지에 도달한 순간이 아닐까요? 어떻게 시작점도 모르고 떠났을까요?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근데 나이를 자꾸 먹어가면 고향으로 가고 싶어진대요.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표, 자기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질수록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자기의 출발점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네, 이런 무시무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질문을 물리학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왜 빅뱅이 있었을까? 빅뱅의 순간에 왜 우주는 그런 조건이었을까? 그런 조건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탐험이 끝나는 때는 시작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순간인 것처럼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빅뱅의 순간에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의 우주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도 빅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서 수소가 생기고 헬륨이 생겼어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작동할 거냐면은 수소와 헬륨 사이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힘이 작용합니다. 바로 중력이죠. 중력은 서로 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수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수소와 헬륨이 모이기 시작하죠. 모이면은 중력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모이는데 그냥 모여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압축되면서 한 점으로 모여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핵융합 이야기를 했죠. 모여든 수소는 서로 합쳐지면서 그냥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에너지를 내놔요. 그 내놓은 에너지는 뜨겁게 본인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핵력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열이 발생을 하고요. 그 열 때문에 얘는 팽창하려고 합니다. 여기 두 개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과 핵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안정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 구조가 바로 태양입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은 다 태양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죠. 태양은 별입니다. 태양은 지구에 가까이 있는 별이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다 똑같은 원리로 빅뱅 때 만들어진 수소들이 융합해서 핵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빛을 내고 있는 것들이 별인 겁니다. 이 별이 그 별 주위를 도는 지구와 같은 행성에게는 가장 소중한 에너지원이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같은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경이롭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빅뱅입니다. 자, 처음에는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이 되지만 이것이 점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강조했던 철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헬륨과 헬륨이 만나서 베릴륨이 되고 베릴륨과 헬륨이 만나서 탄소가 되고 탄소와 헬륨이 만나서 산소가 되고 이렇게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은 이 별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는 먼 옛날 어느 별에선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별의 자손인 거죠. 이처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 수소 원자들은 다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먼 과거에 만들어진 탄소들이 우주를 떠돌다가 지구에 안착을 해서 여러분 몸에서 지금 이렇게 일부가 되어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별의 자손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자는 철까지입니다. 철 이후의 원자는 이런 식으로 되지 못해요. 그냥 더 이상 합쳐져서 에너지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합쳐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26번 이후의 원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더 높은 힘으로, 더 엄청난 힘으로 눌러야지만 결합하겠죠.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별이 폭발할 때뿐입니다. 별 가운데 어떤 별들은 생애를 마감한 다음에 폭발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별들을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신성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별들이 엄청난 온도와 압력으로 폭발할 때 이 26번 이후의 수많은 원자들이 만들어지죠. 그 원자들을 보시면 구리도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에 끼는 금반지는 어떤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위의 모든 원자들은 어떤 별 내부에서 융합을 하거나 또는 별의 폭발로 만들어진 겁니다.